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경제산업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경제산업. 자, 요쪽에 또 봐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우, 예. 요쪽에 이제 신박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제 하나씩 한번 격파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기업 심리 3개월 연속 상승세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뭐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요 이제 책이 나오고 우리 책 9월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재확산이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가 또 잘 진정이 되면 그러면은 또 좋은 지표도 많이 나올 텐데 좀 심각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일단은 있잖아요. 계속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 통계가 좀 나왔었고요. 그 통계가 또 우리 이 책에도 그게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7월 기업 심리가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좋은 뉴스 공유해보자는 취지라기보다도 이 제도를 또 알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경기 불경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경기 불경기가 반복될 텐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씁니다. 지금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경기 변동 파악 노력이 필요한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다 BSI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심리 지수예요. 우리 그거 전에 이 경기 변동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길거리 지표라는 거가 있어요. 길거리 지표. 길거리 돌아다니면 지금 뭐 완전 불금이구만. 야, 뭐 누가 불경기래? 야, 경제 상황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길거리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옷차림새 같은 거 가지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상품의 매출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놀이공원 같은데 입장객 수가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도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표를 보는 방법에는요. 개별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는 방법이 있죠. 개별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개별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이제 볼만한 게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지금 호경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높다 불경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또 경기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요 안에서 보면 선행 지표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행 지표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지표들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판단하는 게 경기 종합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심리 지표의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예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서 BSI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 동향 지수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CSI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CSI랑 다른 CSI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동향 지수다 그랬을 때는 요 안에는 또 이제 소비자 평가 지수와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전체 총 응답자 수 있잖아요. 총 응답자 수 분의 지금보다 6개월 뒤가 나아질 것 같나요? 이렇게 기업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응답자 수 분의 긍정 답변 빼기 부정 답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죠. 그러면은요.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정 답변이 많은 거고 플러스가 되면 긍정 답변이 많은 거고 전부 다 긍정 답변하면 100이 될 것이고 전부 다 부정적 답변을 했다면 마이너스 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부호 빼고 100을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00까지 해줘요. 여기 소비자 동향지수 거의 같은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해주면은 100이 기준이 돼가지고
0에서 100 사이가 되면 부정적 답변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200 사이가 되면 그때는 긍정 답변이 더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기업 경기 실사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봤는데 기업인들한테 물어본 거니까 조금 더 정확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CSI보다는. 그렇게 될 텐데 요게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좀 회복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소비자 동향지수 결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심리지수에다가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돼 있는데, 다 보니까 이게 개선되고 있었던 추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도 잡고 코로나도 잡고 두 개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품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8.15 이게 광복절 때 뭐 몇몇 집회들이 도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집회들이 이 시기에 꼭 그 집회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요즘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데 굳이 그거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 변동 관련된 지표들 몇몇 가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함정이란 말을 우리가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대출을 풀었더니만 예금이 109조가 폭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동성 함정에 빠졌나? 라고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데, 요즘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이 많이 풀린 게 자꾸 부동산으로 가는 부작용이 요즘에 있어서 또 그것도 이제 고민입니다만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있잖아요. 돈이 자꾸 은행으로 기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봐보세요.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이 넘쳐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나 소비가 늘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돈을 푸는 이유는 이게 케인스주의잖아요. 자, 이제 케인스라는 학자의 이제 총수요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총수요 정책. 이 케인스는 어때요? 케인스는 언제였냐면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봐야 돼요.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벌어졌고요.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 학자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케인스에 따르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총수요를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적어서 투자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면 총수요 증대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총수요 증대 정책. 즉 화폐를 풀어야 돼요. 불경기 때는. 호경기 때는 반대로 움직이면 되고요. 이 불경기 때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을, 이걸 통화량이라고 하죠. 이거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라는 정책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실제로요, 미국의 뉴딜 정책에 반영이 되죠. 뉴딜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져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풀었지만은 돈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되어서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린 데 쓰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풀린 걸 유동성의 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함정에 빠졌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화를 주입했대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야, 니네 돈 좀 풀어라. 그리고 돈을 뿌렸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자율을 떨어뜨리거나 통화정책을 강화시켜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다시 빠꾸해가지고 이게 은행들로 기어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미래에 이제 경제 안 좋아질 것 같고 총수의 부진,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게 이제 올 것 같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돈을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투자 안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딱 보니까 코로나 상태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같은 게 예상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0에 가깝거나 통화 공급의 변동이 물가 변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풀었지만 풀린 돈들이 다시 기어 들어와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
이거를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자꾸 가서 문제이고요. 차라리 주식으로 들어가라 그래갖고 정부가 그쪽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최근 시사에 가보면 나올 텐데, 우리 지난달에 공부했었던 그 한국판 뉴딜 있잖아요. 거기에 일환으로 이 돈이 남는 돈을 갖다가 정부가 이거를 한국판 뉴딜에 쓸 테니까 정부에다가 펀드로 좀 넣어라.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지금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현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쭉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컷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갖다가요,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제시하잖아요. 기준금리 목표치를 제시할 때 보통 0.25%포인트의 단위로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데, 빅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큐에 0.5%포인트 이렇게 막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빅컷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빅컷을 한 다음에 또다시 0.25%포인트를 낮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의 기준금리는 0.5%예요. 이렇게까지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진짜 정작 필요한 기업 가게에 돈이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높은 기업 가게에 오히려 돌아가게 하니까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가지고 돈이 이제 세이브 되는 거죠. 진짜 급한 데다가 돈을 뿌려야 되는데 은행은 불안하잖아요. 돈 줬다 떼일까봐. 그게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도가 높은 데다 주는데, 지금 여유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좀 돈이 많이 필요로 되는 쪽에다가 좀 이런 경제 주체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또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위가요, SPC 알아요? SPC?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 그 이제 모 기업입니다. SPC에 647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게 뉴스가 이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갑질 근절 시키는 데죠. 뭐 소비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이제 갑질하고 이런 것들 못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또 이제 독점화 같은 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고 그렇게 하는데, SPC 그룹이 이제 여기에 포위망에 걸려든 거죠. 계열 회사들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등을 고발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SPC 계열사들이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SPC 설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파리바게트의 본사에서 이제 가맹점들의 뭐 밀가루 주고 계란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여기 계약 맺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본사를 통해서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매하게끔 해주면은 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SPC 본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가맹본부에서 그 식재료들을 있잖아요, 자기네 그 본사, 자기네 본 기업, 그러니까 모기업 같은 데를 거쳐서 한번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료를 여기 재료 공급 업체들로부터 사올 거 아니에요. 사오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여기를 파리바게트로 갖고 와서 가맹점들에게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요 중간에다가 본사가 딱하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한번 거쳐서 여기 다시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중으로 여기서 돈을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판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빵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파리바게트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샐러드 하나 사고 샌드위치 하나 사고 롤케이크 하나 샀더니 많이 샀구나, 내가. 많이 샀네.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허걱 뭐 이랬는데 많이 샀구나, 내가. 전 오늘은 많이 산 걸로 합시다. 근데 아무튼 간에 빵 한 조각에 막 한 7, 8천 원씩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거 충격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조금 더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와 관련해서 647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당지원과 관련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SPC는 뭐라고 이제 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열사 간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직 계열화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걸 이렇게 편집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수직 계열화라는 거 이게 수직적으로 이게 관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서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이렇게 하면 파리바게트가 사실상 이게 굉장히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위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당이 대출금리 제한법을 잇따라 이제 발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출금리 제한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있잖아요. 시장에 또 개입을 합니다. 정부의 이제 시장 개입의 이 방법들 중에서 시장 개입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센 종류의 한 가지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가격 통제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이에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가격 통제 정책이 이제 하나는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최고 가격제가 있고 또 하나가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최저 가격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이 정도 바운다리에서 최고 가격제는 여기다가 최고 가격을 하잖아요. 여기를 최고 가격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만 가격이 형성되는 게 허용돼요. 만약에 위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거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 가격 수준으로.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이다 그러면 가격대에서 여기가 최저 가격이다 라고 하면 최저 가격이다 그러면 가격은 최저 가격 위에서만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밑에 가격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저 가격 수준으로 강제로.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는 이게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이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낮아서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거니까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 가격제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최고 가격제 사례가 이게 이자 상한제예요. 이자 상한제나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있죠. 요즘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 이거 민간이 분양하는 것까지도 상한제를 둬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고 가격으로 딱 설정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저임금제가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이자 상한제가 나오는 거죠. 이자 상한제가 말입니다. 지금은 24%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차례 낮춘 겁니다. 원래 32% 막 이랬던 것을 너무 이거 최고 금리가 세다. 연리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수준을 낮췄냐면은 예를요. 이제 24% 낮췄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한 20%, 21%까지 낮추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통합당 계열이죠. 이쪽에서는 안 된다. 한 29% 정도까지만 낮추자. 뭐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중간 지점을 이제 찾아서 24%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말이야. 연리가 24%까지 된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런 인식도 일부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 제한법 및 대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의 최고금리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거의 4배인 24%까지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막 서신으로 이게 의원들한테 다 보내고 막 이러면서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격 통제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격 통제하면 일단은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최저임금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노동력을 사가는 쪽이 안 사갈 거다. 생산자를 보호하니까 사가는 쪽이 안 사가는 거니까 그게 다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병폐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자가 좀 높더라도 당장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공급량이 줄어들 거예요. 이자를 10%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난 그걸로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기업들은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 업체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이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이렇게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가 있고 각각의 실시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잘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산업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